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나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탐진치와 오욕에 끌려서 조동하고 경동하고 망동하기 때문이니라. 조동은 때에 맞지 않게 성급히 움직이는 것이요. 경동은 신중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요. 망동은 거짓과 허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경계를 당해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할 줄 알아서 천천히 순서 있게 참되고 바르게 움직여야 하느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8운신편 39장 말씀입니다. 제 첫 발령지인 그 양정교당은 그 당시 부산에서 유일하게 법회 후 공양을 위한 조리사님을 고용한 교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당은 식사를 아예 안 하거나 교화단별로 돌아가거나 이러는데 저희 교당은 그 자모분 출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교당을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게 조리사님을 고용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일요일에 그 시간 동안만 일해 주실 분을 구하는 게 어렵고 또 일해 주실 분이 혹시 구해지더라도 이제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정말 잘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때때로는 이제 자기 집 살림처럼 아끼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다른 물건에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그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청결함도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정말 심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요일마다 장 보러 온 것처럼 가방 여러 개를 가져와요. 당신 배낭에 막 온갖 에코백이랑 막 들고 와가지고 끝나면 제가 현금으로 드렸거든요. 돈을 안 받고 뒷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어디세요?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오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금요일에 유치원 장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장을 보면은 그 다음 주 살림인데 일요일 막 냉장고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보면 그분이 너무 막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막 쓰레기 봉투 이런 것도 다 돈인데 그런 것도 막 가져가고 해서 이게 이분 너무 심한데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그 유치원에서 조리사님들이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살림을 좀 가져와서 막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도 가끔 법회 조리사님이 손을 대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가에 와서 우리가 돈도 주는데 왜 손을 자꾸 대시지? 그게 좀 화가 났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원래 외부인을 쓸 때는 그 정도는 이제 눈 감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내 식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알뜰살뜰하게 하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은 도가 지나쳐서 이제 교관님께서도 그 사람은 너무 지나쳤다. 이건 우리도 손해지만 저 사람이 너무 큰 업을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적당한 핑계를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적으로도 그분이 괜히 왔다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그만두면은 이제 다시 사람을 소개받아야 되는데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제가 한 분을 소개받았고 그분이 교당으로 직접 오셔서 이제 잠깐 저랑 면접 아닌 면접을 간단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양정교당이 진짜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 부산 경사 아시나요? 이 급경사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교도님들은 꼴가닥 고개다라고 하실 만큼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진짜 극도의 그 경사를 올라와서 또 한참을 헤매야 양정교당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골목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면접 보실 분이 찾기가 어려웠나 봐요. 사실 그때도 지도 보면서 오면 되는데 조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화를 저랑 몇 번 했어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못 찾겠다. 이제 날이 더우니까 막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더우니까 그러실 수 있지 하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만났어요. 게다가 교당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제 계단도 막 거의 급경사 막
3층, 4층까지 올라오셔야 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당신의 가정 이야기나 뭐 자기 능력에 대해서 막 자랑을 엄청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한 40분 가까이 일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다른 직장을 평일에 다니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정말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그 뒤에 이제 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일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제서야 시급 이야기, 그리고 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시설이 막 잘 구비되어 있냐, 식기세척기랑 다 있냐, 이걸 되게 따지듯이 꼼꼼하게 이제 확실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는 엄청 따지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뭐 고경무가 결정이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일요일날 공양을 해주시면 교도님들이랑도 계속 이제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랑도 부딪히고 우리 교도님들이랑도 부딪히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이분은 같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 그 전에 해주신 분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능력이 좋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우선 1, 2주만 이분을 좀 부탁드려보자. 그 안에 뭐 다른 분이 또 이제 누군가 신청을 하시겠지, 다른 분을 구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근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식자재를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낭비를 안 하셨어요.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조리사님께 처음에 안 좋은 이미지 가졌던 게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따지는 듯한 말투는 그냥 원래 그런 말투셨어요. 친해지고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그런 말투, 예를 들면 뭐 아니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별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투였고, 또 처음에 오자마자 막 40분 이렇게 자기 이야기 했던 거는 원래 이야기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제가 항상 이분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이번 주 메뉴는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딱 전화를 걸면은 한 30-40분 통화를 해요. 그분은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저도 막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마치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친해지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불편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또 이해가 되고 또 더 좋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는 자기 속을 확 틀어놓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바꾸면 좋겠고 저거 바꾸면 좋겠고 말을 하는 것도, 확실한 모습도 어쩌면 남을 속이지 않고 뒤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뒤에서 딴소리 하지 않는 그런 성향 때문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습인데 제가 좋게 보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그 후에도 코로나로 공양을 멈출 때까지 계속 일을 해주셨고, 이제 그때 제가 사람을 참 잘못 봤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혹시 이분이 불편하실까봐, 이분이 그만두실까봐 되게 불공을 했었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도 우리 또 같이 일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분이 잠깐 쉬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떠나게 됐죠. 근데 그 쉬고 있는 동안에도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교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교도님들이 사람을 잘 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꽤나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본다기보다는 좀 잘 느낀다, 왜냐면 이치적으로 그러겠다가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믿었는데요. 저와 가까운 동기 교무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람 진짜 못 봐, 이러는데, 제가 저보다 언니라서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자기는 더 못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 내가 맞는데 저 언니가 잘못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나는 잘 보지만 넌 사람을 못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을 제대로 잘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깊게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를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사람을 좀 잘 보지 하고 생각을 하거나 꼭 내가 잘 본다고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저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딱 상을 짓고 그게 확실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안 바꾸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타원님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 이타원님에 대해서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이타원님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다른 분이 이타원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분 뭐 별로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이제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기가 쉽다는 거죠. 아, 너 사람 잘 못 본다. 너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상을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교무 때.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낀 것만 믿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느낀 것도 역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이 역시도 정말 뭐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속에서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차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는데요. 그 다음 돌아와서 각자 무엇을 봤는지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헐벗고 메마른 나무는 생명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스승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고. 두 번째 제자는 봄에 가서 그 나무를 보고 앞에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지고 있어서 스승에게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는데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서 감미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제자는 여태껏 본 나무 중에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4번째 제자는 그 앞사람의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가을에 만난 그 나무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황금빛 열매가 달려있었고, 제자는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서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본 것은 어느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나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과 기대, 여름의 아름다움,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만약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시린 겨울의 한 가운데에 서 있고 삶의 여유도 없이 마음이 한없이 차갑게 얼어붙어서 혹시 이기적이고 좀 냉정하고 우울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어두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조금씩 따스함과 여유를 찾아갈 때,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조금씩 변해갈 때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부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 어떤 분에 대해서 진짜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어요. 전에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나쁜 얘기를 해도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장점이 있는데 하고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른 단점들이 다 덮어지고 그게 별로 문제로 안 느껴졌는데, 그렇게 크게 한번 실망을 하고 나니까 그분의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분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더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실망을 하고 그분을 안 좋게 보고 제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그분의 전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됐을 때 그분의 이기적인 모습,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해를 끼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또 제가 좋아했던 만큼 실망이 커서. 근데 그분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고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평소에는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양보하는 분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했던 그 모습들은 다 거짓이었고, 사실 그 이기성이 저 사람의 속마음일 거야, 본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어떤 삐딱하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제가 그랬던 과거 제 모습을 정말 반성했고, 왜냐면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마음이 존재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계절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품어안지 못했던 저를 반성했고, 그분을 시비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하고, 한동안은 그분을 위한 신고를 모셨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또 대중과 공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 거짓된 게 아니고, 또 대중을 위한다고 해서 그런 중생심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좀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좀 차가운 것 같다가도 때때로 이타적이고 따뜻한 모습이,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저 거짓된 가식이야,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어쩌면 그것도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진실한 마음이고 그 사람이 가진 모습이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딱 고정된 프레임을 씌워서 딱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를, 그리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남이 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는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 막 이러는데 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남에 대해 쉽게 말하기를 그렇게 즐겨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했을 때, 또는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멋진 모습,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면 왜 그 사람이 변한 것에 대해서나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저 가식덩어리 하면서 또 미워하고 험담하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프레임을 또 씌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를 바랄까?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럴까?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스승과 4명의 제자 이야기는 이제 타인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지쳐서 정말 헐벗은 겨울의 나뭇가지처럼 바람 소리만 가득하고 막 온 사방이 서리와 얼음으로 뒤덮인 것 같을 때, 그것으로 내 인생이나 내 인격이나 내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이기적인 것 같다가도 정말 연약한 몸을 틔웠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정말 미약하지만 타인을 위한 마음이 나올 때, 이 세상을 위한 마음, 따뜻한 감사심이 조금이라도 딱 싹을 틔웠을 때, 이제 이 싹이 앞으로 피어나갈 그 기대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전에 교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생은 남의 색깔을 정해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색깔을 정하려고 하는 오만이 있다. 그러나 중생은 자기 색깔이라 할 것이 없다. 색깔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업에 의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한 번 더 생각했는가, 무엇을 한 번 더 듣고 무엇을 한 번 더 행했는가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나의 색깔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건 없고, 내 삶은,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그런 것은 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마음 따라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믿는 나라는 우리랑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 심지어 우리나라는 재미로만 보고 믿지도 않죠. 잘. 근데 아시죠? A형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O형은 아세요? O형은? 저는 O형은 우유부단하다. 저돌적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B형은 마이웨이다. AB형은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혈질. 그거 좋네요. AB형은 항상 제일 안 좋은 말은 다 써있더라고요. 조금 독특하다. 좀 이상하다. 근데 제일 가까운 도반도 AB형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죠. 오래전에 이게 옛날부터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네. 내 얘기잖아. 맞잖아. 하면 이제 그게 계속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A형인 사람은 사실 소심하지 않은데 세상에서 자꾸 너는 소심해 라고 사실은 소심한 부분은 누구나 있거든요. O형은 제 우유부단한데 우유부단해 하니까 진짜 O형이라 그런가 봐. B형은 좀 제 주변의 B형도 되게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B형이 저런가 아니면 정말 B형이라서 저런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예술적인 기질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런 성격 유형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또 교관님 말씀인데 언젠가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 짓기를 좋아해서 오죽하면 돈 내고도 상을 지으러 간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보러 가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내 돈 주고 타로 카드 보면서 나 그런 사람 맞는데 상을 짓고, 내 돈 주고 사주도 어느 정도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맞지만 보러 가서 나 진짜 맞는데 상을 짓는다 해서 제가 그 순간 한 단어가 번뜩 떠올랐는데 바로 내 돈 내 상. 내 돈 내 산 아세요? 내 돈 내 산은 이제 요즘 인터넷 말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이런 건데, 내 돈 내 상이다. 내 돈 주고 내가 상도 지었다. 그래서 이 한때 유행했던 MBTI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F 성향이라 그래. 나는 T 성향이라 그래. 저 사람은 진짜 극 T야. 대문자 T야. 이런 식으로 엄청 재밌잖아요. 프레임 씌우고 맞춰가는 게.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고 나 역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한 생각을 갖느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로도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또 생각 하나로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 명도 내 품 안에 담을 사람 없을 것 같다가도 한 마음 내면 한없이 마음을 키워서 세상을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밉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마음을 탁 돌리면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을 품어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첫 인상이 별로였던, 또는 정말 관심도 안 가졌던 그 사람이 나의 절친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스님은 첫눈에 반하는 걸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업이 진짜 강하게 탁 얽혔기 때문에 첫눈에 딱 반하는데 좋은 인연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엄청난 악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강남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 강남 지구에는 젊은 부직자 교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코로나라서 줌으로 회의를 하고
또 출가 다닐 때 이제 만나기도 했는데 저도 약간 낯가림이 있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저보다 후배고 학교도 같이 안 다닌 후배라서 저는 되게 낯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좀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한 후배가 있는데 되게 표정도 딱딱하고 무표정이고 표현도 좀 딱딱해서 좀 지내다가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무가 우리 교당에 차 한잔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와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제 그 교무랑 정말 각별한 인연이 됐습니다. 이제 이 교무가 온 이유는 그 교무의 취미가 뭐냐면 교무님들마다 찾아가서 그 교무님의 출가감 상담 듣기가 취미더라고요. 전 처음에 저한테 출가감 상담을 묻길래 할 말이 없는데 친해지려고 일어나는데 진짜 취미였어요. 가는 곳마다 물어보고 그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무랑 알고 보니까 정말 부러울 정도로 성격이 너무 좋고 장점도 많고 아주 정말 귀여운 후배였어요. 지금은 해외 교화 중인데 이제 이틀 전에도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연락하고 이제 통화하는 정말 늘 보고 싶은 인연이 됐는데 이 교무를 보면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그 한참 후에 교화 현장에서 만났는데도 이 교무랑 인연이 돼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 교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제가 막 와서 적응도 안 되고 어색하게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표정이 딱딱했나 봐요.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을 서로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어떤 귀한 인연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창 시절에 좀 별로였던 친구가 딱 성공했을 때, 그때 좀 친해져 놓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듯이, 이제 어느 곳에서 만난 인연이 저에게 와서 소중한 인연이 되고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 전체 모습이 절대 아니고, 우리 자신도 사실 돌아보면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떤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쿨해라는 그런 합리화 속에서 나에 대한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을 때 그 사람들의 존재가 참 서럽고 이제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이제 쿨한 게 아니라 좀 이제 못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 역시도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고 재단하고 싶을 때 이제 스스로 알아채고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됩니다. 내가 또 평가하려고 했구나. 내가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이 내 몸에 배이진 않았는지, 또 스스로 재단사가 돼서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평가를 들이대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무례함이 솔직함이란 매력이라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이제 되돌아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또 그 말 하려고 하면 차라리 이제 이렇게 입을 한번 때려서 이게 그 무념 챙기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저는 한동안 이렇게 했어요. 또 한다. 내가 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자꾸 시비하는 습관이 들어서 많이 이제 교관님께도 많이 혼나곤 했는데 이제 쉽게 시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작아진다는 거죠. 남을 평가하고 시비하고 재단할수록 나의 그릇은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집단을 보면 많이 회사에서도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데 자기는 안 하면서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집단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시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릴까요? 만약에 그 시비가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이라고 해도 그 시비하는 습관이나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은 분명 죄를 짓게 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조심하고 입을 때려도 안 되면 이제 억지로 생각을 돌려야 돼요. 차라리 생각을 하지 말자. 만약에 진짜 좀 저 사람 자꾸 마음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이상해. 자꾸 걸려. 근데 어차피 말해도 잘 안 고쳐진다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생각 한 번 할 때마다 업에 또 말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걱정 안 해도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지만 또 나름 잘 살기 때문에 이제 걱정 그만하고 그래 네 인생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에게 좋다. 나에게. 그래서 좋은 스승님이나 좋은 도반은 내가 힘들 때 시비를 같이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원망병에 들어서 강급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부교무 시절까지도 의지했던 도반님이 있는데 제가 힘들 때 막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면 어쩔 때는 참 자상히 들어주다가도 이게 어느 지점에선 탁 끊어줬어요. 준영 교무님 그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때 막 감정이 폭발할 때라서 어떻게 교우님 그렇게 말을 해요? 변했어요 하고 탁 끊고 한동안 연락을 막 안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한번 끊어주는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나중에 전화해서 교우님 그때 그렇게 한번 끊어줘서 진짜 고마웠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를 공부시키는 길이라 참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상대에 대한 얘기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좀 못나고 이기적인 모습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멀티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 조금은 착한 나, 조금은 못된 나, 욕심이 많은 나, 남을 배려한 나 이게 다 내 모습이죠. 근데 내 모습인 동시에 또 진정한 참 나는 아닙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결정하고 쉽게 가볍게 움직이면 반드시 큰 실수를 가져오고 또 실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13년 차가 되죠. 근데 제 나름의 경험과 나름의 촉과 나름의 감각을 통해서 한두 가지 일을 보고 그냥 대충 전체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이런 건가? 이런 거 같아. 이게 맞다. 이렇게 딱 저도 모르게 안에서 단정 짓는 그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을 때는 진짜 잘 맞아요. 이거 뭐 신기 있는 거 아니라고 잘 맞을 땐 잘 맞는데 어쩔 때는 완전 틀려요. 완전 헛다리 짚은.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교관님을 부교무 아주 초반 빼고는 그 뒤로 교관님 모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교관님이 다 믿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나 서울에서 이제 여러 출가자가 살 때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을 까고 보면 전혀 제가 억울할 만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과적으로 맞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주실 때가 많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문제 성향이 딱 발견이 됐어요. 저도 바로 판단하지 않고 좀 지켜보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교관님 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관님은 기회를 또 주고 그 사람한테 또 기회를 또 주고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럼 저는 이제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런 동안에도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문제가 터지면 제가 이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교관님 이거 보세요. 제가 맞잖아요. 교관님은 중생의 마음을 모르세요. 제가 중생이 가까운 제가 중생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이런다고 말씀 미리 드렸잖아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늘 제가 혼나는 엔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 그때 순서 따라서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고 너무 네 촉과 감각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맞는 것 같아도 네 감각을 다 믿지 마라. 끝까지 보고 또 봐라. 가장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때는 이 말씀이 너무 좀 답답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온전히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촉이나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멀리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저는 일을 단편적으로 보고 어떤 한두 가지 일을 보고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분은 맞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보거나 좀 깊게 보거나 했을 때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봤던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릴 때가 있어서 이게 촉으로 감각으로 보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왜 저런 판단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단편적으로 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좀 어리석네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를 생각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어서 그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한 번 더 연말하게 되고 더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또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진짜 깊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연말하면 이제 그 지혜를 또 닮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과거의 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보면 또 굳이 연말을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번뜩 이렇게 딱 이거다 라고 또 판단을 내리고 단정 짓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교관님께서 옆에서 저를 딱 스탑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실패를 하는가? 때에 맞지 않게 성급히 움직이고 신중하지 않게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아까 대산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을 볼 때도 신중하지 않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일도 쉽게 규정 짓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인격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한 계절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계절들의 모습까지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라고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 전에 교관님께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연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날 토요일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관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잠시만요 하고 녹음을 하고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믿어주다가 그 사람에게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사실은 큰 손해가 아니다. 중생은 거기에서 괜히 믿었어. 저 사람 괜히 믿었어. 뒤통수 맞았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까지 손해봐도 10번 손해보고 한 번 건지면 성공이다. 그렇게 상대를 믿어주면 내 인품도 길러지고 때로는 믿어주다가 내가 뒤통수 좀 맞는다고 해서 내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중생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소소한 이미지는 손해볼지 몰라도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은 그 이익이 100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조금 손해본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싫어하지만 부처님은 마치 큰 부자가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조금 손해본 게 있어도 투자 안목을 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에 살려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부처님도 내가 한두 사람에게 속고 그 중에 이익 본 사람은 아싸 얼씨군 하고 가더라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도인을 구하면 그런 손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준다. 네가 아무리 거봐요 교무님이 또 속았잖아요 라고 해도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도 그까짓 거 개미가 물고 가봐야 개미밥이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해도 그냥 개미가 물고 가면 그냥 개미밥 그 정도다. 성자와 거부장자가 같은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교관님께서 설법을 하셔야겠네요 라고 하고 바로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 큰 욕심을 갖고 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순수한 마음이나 내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혹시 보려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로 세상 살면서 내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누가 모함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해도 내 인품이 길러지는 일이고 내 그릇이 커지는 일이고 정말 좋은 인연, 그런 쓸모없고 이상한 인연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고 결국에는 내 복이 한없이 커지는 길입니다. 주위의 인연들을 다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누구보다도 큰 너른 품을 가지셔서 좋은 인연들 그리고 복과 지혜가 막 밀려오는
우리 교돈이들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